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 임박했습니다. 중국이 금융위기 지금 임박해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만 들여보지 사실은 중국의 경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경제 하나하나를 조금 더 또 자세히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임박한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닉에 빠진 중국인들이죠. 내 돈 내놔! 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경찰관들이 또 시큐리티들이 이렇게 막아서 경호를 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저 투자자들이 가서 내 돈 돌려달라! 라고 지금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 헝다그룹이라는 데인데요. 자, 9월 16일 조선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산시장 거품을 억제하고자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시장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경우에 경제 전반을 흔드는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이 헝다그룹이라는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부분의 부채만 해도 3천억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은 한 355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자들이 헝다그룹이 위험해서 이거 내가 이 투자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해서 그거 지금 내놔라 하고 본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이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헝다그룹은 1996년 중국 광둥성 선전시를 거점으로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세계 122위에 오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입니다. 2020년 기준 중국 건설사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0여 년간의 중국 부동산 거품 확대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하며 문어발식의 사업 확장, 승승장구했습니다. 96년도에 선전, 이 선전에 외국인 투자 특별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선전이 발전을 했었는데 홍콩 옆에 있죠. 그 선전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전반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아마 중국에 초창기에 진출하신 분들 지금 부동산 사면 돈 벌 거야. 중국은 한국의 과거야. 그래서 한국 보면 부동산 엄청 폭등했으니까 중국도 그래.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봐. 돈 벌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셔서 돈 번 분들도 많죠. 그게 또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붐에 힘입어서 완전히 그냥 대박을 친 회사가 바로 헝다그룹인데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그렇게 해서 빌딩 세워서 또 부동산 임대를 줘서 관리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해서 나중에는 식품 그리고 또 전자, 자동차 여기까지 쭉 뻗어나간 그런 대형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자동차, 전자 다 빼고 식품 다 빼고 그냥 부동산 부분만 부채가 3천억 달러, 355조 원인데 이걸 지금 못 갚을 지경에 처한 겁니다. 자, 중국 전역을 휩쓴 부동산 광풍입니다. 규제하면 할수록 폭등하는 집값인데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말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또 정부가 하는 짓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 딱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최근 중국의 주택가격 오름세는 가파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7% 상승했다.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이 33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며 1991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장기간 오름세를 탔다. 그런데 이 같은 오름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중에 55개 도시 중고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연초부터 잇따라 강도 높은 규제책을 펼쳤던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의 집값조차도 상승했다. 상하이시 평균 집값은 전달에 비해 1.3%, 베이징과 선전시 평균 주택가격도 각각 1.2%, 0.9% 올랐다. 중국 지수연구원이 발표한 3월 중국 100대 도시 신축주택 가격에서도 신축주택 가격의 작년 대비 오른 도시는 무려 85곳이었다. 전월 대비로도 76개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2월에 비해 무려 10개나 늘어난 것이다.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각국의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또는 제자리 또는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중국은 한번 주춤하더니 그냥 쭉 상승했죠. 그러면 중국이 한번 주춤하고 쭉 상승하는 이 요인은 뭐냐? 정말로 경제가 호전되어서 그렇게 쭉 상승했을까요? 중국은 내수로만 성장하는 그런 내수로만 생활하는 부를 일구는 그런 국가였던가요? 아니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 전체의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현재 시장 상황과 중국의 지표가 너무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실제로 연구개발 뭐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대부분 들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연구개발하는 것보다 또는 뭐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 그냥 뭐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게 돈 쉽게 버는데 뭐하러 그런 걸 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아주 손쉽게 대출을 받아서 또 은행들에게 대출 할당량을 막 내려주죠. 중앙민은행에서 야 니들 전부 다 대출 확 해줘. 그래서 경기 좀 돌게 하란 말이야. 왜? 시진핑 주석 3년임 가기 전까지 이 뭔가 지표를 좀 올려놔야 돼. 그래서 팍팍 좀 대출 좀 해줘 강제로. 그렇게 해서 기업들 가만히 있는 기업들에게 돈 좀 받아 쓰세요.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그래요? 받아 쓰죠. 그럼 어딨어? 부동산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폭등하죠. 돈이 자꾸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게끔 만들어대니까 정부가. 그런데 이 부동산 불패 맹신에 과열된 시장입니다. 늘어나는 빚 그리고 유령 건물인데요. 정말 중국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영구 소유는 아니죠. 사실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영구 소유를 할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사용의 개념입니다. 사용권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소유권, 즉 보유세가 있는데 중국은 그 보유세가 없는 겁니다. 자, 중국은 주택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을 시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정이 10% 이상, 2채 이상을 보유한 가정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한다. 물론 그 이상을 보유한 가정도 많다. 중국 내 다주택자는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어 주택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가격이 오르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재산 소득 증가가 임금 소득을 크게 초과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초래된 빈부격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보유세가 없다 보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어 공실률이 매우 높다. 신한재경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부동산의 공실률은 22%로 선진국의 5%와 비교하여 매우 높다.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공실률도 무려 15%에 달한다. 정말 황당하죠?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중국 전체 인민의 30% 이상. 이게 말이 됩니까? 3채 이상이 10%. 그것보다 더 많은 수십 채 이상도 있고. 왜? 보유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세가 있냐? 이 주택을 임대를 줬을 때, 임대소득이 올라올 때 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지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 돈 있으면 막 사는 겁니다. 막 사요. 그러다 보니 세가 나가지 않더라도 뭐 어차피 있는 돈에 또 금리는 싸고 그러니까 마구 대출 내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가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무려 22%.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여기 하나 지금 불 켜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삽니다. 왜? 그냥 그래도 오르니까. 분명히 유령 도시인데 오르는 거예요. 다섯 집 중에 하나가 공실인데 그래도 그 단지가 오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시장하고는 완전히 역행되는 상황이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감당 불가 수준까지 치닫으니까 이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베이다이허 회의를 하고 나서 공동 부유를 주창했죠. 마오쩌둥처럼 공부론 다 같이 잘 살자라고 주창을 하면서 이제는 이 부동산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도 서민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라는 구호 아래 도시 임대료 상승률은 물론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자금줄이 막히면서 소규모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들어서만 모두 274개에 달했다. 자, 이거예요. 자,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와 똑같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 그러면서 도시의 임대료, 주택 임대료 또는 상가 임대료 이 상승률을 때려잡은 겁니다. 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임대차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을 막아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소득 증가를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높이죠. 그러면서 추가 대출을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이 개발 업체들, 즉 건설회사들이나 이런 개발 업체들에게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사고자 하는 이 일반 시민들에게 대출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여기는 개발 업체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안 해줘서 뭐 잘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뭐 개발할 필요 없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는 개발 업체를 그냥 때려잡아 버리니까 이 개발 업체들이 갑자기 돈줄이 말라버립니다. 왜냐? 계속 자금을 돌리고 해가면서 점점 이 눈덩이처럼 키워져 나가는데 이만큼 지금 커져 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다 지금 빚으로서 빚잔치를 해가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중국 경제 전반의 문제인 것 같죠. 그래서 소규모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규모 도산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중규모, 대규모가 가는 것이죠. 그 대규모 중에서 정말 왕건이가 헝다그룹이었던 겁니다. 이 헝다그룹이 무려 355조 원의 부동산 부분 이 채무가 있는데 이거를 못 갚을 지경에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빚잔치로 만들어진 부동산 거품이죠.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도미노입니다.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투자하고 주식 사고 자금 투자하고 또 은행에서는 대출해주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는 개발, 분양 그리고 또 고객들은 그걸 사서 또 돈 벌고 하는데 여기에 대출이라는 자금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 불러서 야, 좀 대출 좀 해가봐 해가지고 마구마구 대출을 강요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마구마구 대출을 강요해가지고 좋아 해서 대출 받아서 부동산 개발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추가 대출 안 돼. 큰일 난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서브프라임, 즉 저신용자들,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의 이 대출이자 이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위기까지 번졌지 않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투자회사죠. 이 리먼 브라더스의 당시 이 채권이 6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이 헝다그룹 부동산 부분의 채권 3천억 달러의 2배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은 야, 헝다그룹 어떻게 될까?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펼쳐질까 지금 감이 좀 오시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어떤 그 연유로 나왔던 사건인가 하면은 부시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펴며 주택융자 금리가 내려가자 급속히 가열되어 팽창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며 발생한 초유의 경제위기입니다. 주요 은행과 투자회사들은 높은 수익률 기대를 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대량 구매했지만 2004년 저금리 정책 종료 직후에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 회수 불능에 빠진 기업들이 속출했고 주요 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아들 부시죠. 이 부시 대통령이 불경기에 빠지니까 그 대출 금리를 낮추죠. 9.11 사태 터지고 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금리는 싸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올라가네 또 사자. 그래서 이자가 싸니까 저신용자에게도 대출하고 왜 저신용자도 누구든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면 또 오르니까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 투자회사가 야 저거 그냥 이 A은행에서 B라는 시민에게 돈을 빌려줬네. 그럼 이 B라는 시민은 이 돈을 몇 년 몇 월까지 20년 동안 상환할 거야. 그런데
이 은행에다가 상환한 이 권리를 내가 사요. 그 권리를 사요. 채권을. 그래서 은행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리먼 브라더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또 대출해서 그날 또 권리 살게. 또 대출해서 그날 권리 살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권리를 사들이는 겁니다. 왜? 돌아서면 돈 버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자를 받으니까 이 권리만 사면 돈 빌린 사람들의 이 채권, 이 권리만 사면 나는 그냥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마구마구 산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이 금리 오른 그 이자를 갚아낼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게 세계 금융위기까지 펼쳐진 것이고, 미국은 그냥 단일 초강대국에서 중국의 도전을 거세게 받는 그런 이제 패권 경쟁 시대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들어가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찍어버렸죠, 그냥. 그래서 미국은 이 시기에 3번에 걸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었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오바마 때 계속 각 부처의 예산을 줄여나갔었죠. 그렇게 해서 긴축 재정하고, 그리고 돈은 많이 풀어서 시장으로 확 던져내고 이렇게 했는데, 자,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그냥 찍어내면 돼요. 그런데 중국은 기축통화입니까? 위안화 찍어내면은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벌어들이는 달러 외화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환율 체계가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했던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지난 10년간 빚으로 쌓은 만리장성 중국몽입니다.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죠. 1대1로다 하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헝다그룹 같은 이런 회사들, 또 헝다그룹의 부실로 인해서 무너지면 금융회사까지, 금융기관까지 또 부실이 되죠.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막아주려고 하면은 정부 신용도 또 금융기관 신용도까지 낮아지죠. 이건 완전히 연쇄 도미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또 스리랑카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1대1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던 그런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이 1대1로 때문에 빚어진 이 채무에 대해서 이자 탕감해주고, 또 상환을 연기해주고, 또 아예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못 갚겠다라는 선언을 줄줄이 하기에 된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잠비아 대통령이 바뀌었더니 아니 전임 대통령이 너무 많이 해먹었네? 중국하고. 그래서 나는 모라토리움, 나는 못 갚아. 그리고 중국 니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전부 다 박탈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국가가 아프리카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국가들이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기니 지금 쿠데타 일어났죠? 자, 중국하고 했던 거 우리 다 취소야. 100조 원 필요 없어. 안 줘.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나올 겁니다. 국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빌려준 대출해준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고, 그러나 그 부동산 시장은 사실 시장과는 전혀 별개로 자기네들만 성장했고, 공실률은 22%. 그리고 임대료는 못 올리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투자회사들, 관리회사들은 부실에 빠지게 되죠. 이 투자회사, 관리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 당연히 또 부실에 빠지게 되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 기축통화가 아닌 중국은 위안화를 마구마구 찍어내서 그걸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몽은 무너질 일만 남았지 않느냐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제 분석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